돈이 당신 인생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돈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모두 이뤄주는 요술 지팡이입니까? 부를 쌓아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이 책에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머니 트레이너 보도 셰퍼가 부를 체계적으로 쌓는 비결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기발하고 효과 만점인 투자 기법을 체험하세요. 돈에 대해 아는 것도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돈 버는 기계로 살 것인지,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보도 셰퍼의 돈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꼭 필요한 자기 경영이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북플러스입니다. 저는 이 책을요, 꽤 오래전에 접하게 됐어요. 제가 좀 어릴 때였는데 20대 초반이었을까요? 함께 살던 이모 책장에 이 책이 꽂혀 있는데 저는 그때 한참 자기계발서에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지그지글러의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막 이런 자기계발서에 푹 빠져서 막 감동을 받고 이랬던 때였는데, 그때 접했던 이 보도 셰퍼의 돈은요, 저에게 조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책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신용카드 만드는 것을 고민하던 때였는데, 과감히 아직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신용카드 발급받는 거를 그때 미뤘었어요. 미룬 거죠. 그 이후에는 있었으니까. 네. 근데 참 돈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신념을,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을 찾게 해주는 책이에요. 나는 과연? 왜 우리는 돈이 필요에 따라서 있으면 너무나도 좋고,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고, 내가 하고픈 걸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반면 돈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과연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돈이 나에게 과연 무엇인지를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신념부터 끄집어내줘요. 그리고 그거를 정립을 해주죠. 나는 돈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까지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개념과 신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원하는 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어떤 스타일이며, 또 현재 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나는 어떻게 계획을 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렇게 좀 잘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경제 뉴스에도 보면 가구당 빚, 가계빚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빚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책에서는 말을 해요. 빚에도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다고요. 내가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집을 위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나의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옳은 빚이라고 할 수 있지만, 흔히들 우리가 사사로이 지는 빚들이 있어요. 주로 신용카드죠. 미리 땡겨 쓰는 거죠. 내가 나중에 지불할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을 미리 땡겨서 내가 그 돈을 먼저 받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게 되는 빚들이며, 사사롭게 습관적으로 나가는 그런 빚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게 되는 그런 작은 빚들서부터, 또는 이제 정말 망했구나 싶을 정도로
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빚들도 있게 되죠. 그런 빚에 대한 정립까지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책을 언제고 다시 한번 또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때에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도움을 주는 또 고마운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가의 프롤로그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에 대한 꿈은 누구한테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돈, 바로 돈이다. 왜냐하면 돈은 한 개인의 생활 수준은 물론 정신 자세까지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은 우연하게 생기지 않는다. 어디서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허황한 생각이 또 있을까? 어찌 보면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문제이다. 한평생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돈은 더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많은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열심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풀어쓰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양쪽 모두 돈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 돈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살다 보면 돈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주머니를 아무리 탈탈 털어보아도 땡전 한 푼 나오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보라. 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온 정신이 돈에 사로잡혀 있게 마련이다.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기면 돈이야말로 우리 인생 전반을 바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모두 꿈을 갖고 있다. 저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내 힘으로 이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삶의 구상을 갖고 산다.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은 꿈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 하지만 이런 꿈들이 현실에 눌리고 일상에 치여서 서서히 질식되고 퇴색되어 가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굴레를 인생의 당연한 의무쯤으로 여기며 햇볕 따뜻한 곳에 온전한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것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희생하는 인생에 가둔다. 이런저런 타협 속에 미처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세월은 흐르고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인생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나 하는 탄식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놈의 돈이 원수라며 자신이 바라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모든 책임을 경제적 상황에 돌려버린다. 나는 돈과 성공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10여 년이 넘게 연구하며 돈을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즉 돈은 우리가 가진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루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도르래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며 나를 당신의 재정 담당 상담자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나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 당신이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다. 긴 말할 거 없이 돈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깨달은 후 나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올바른 길을 하루빨리 찾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우리가 비행하는 법이나 잠수하는 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원리만 익히면 누구나 부를 쌓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10억 원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에 소개될 다음 4단계 전략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첫 번째,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저축한다. 두 번째, 저축한 돈을 투자한다. 세 번째, 수입이 늘어난다. 네 번째, 그렇게 늘어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한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든 15년에서 20년 사이에 7억 원의 재산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목표가 너무 약소하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좀 더 빨리, 예를 들어 늦어도 7년 안에는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책에 소개되는 전략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해야 한다. 전략 하나를 쓸 때마다 목표에 그만큼 빨리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7년 안에 큰 돈을 모을 수 있는가? 당신도 이미 짐작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7년 후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분명 마냥 쉽기만 한 길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은 훨씬 더 고단하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도움말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목표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나의 세미나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 말 그대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수없이 보아오고 있다. 하지만 단지 이 책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이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당신 내면에 숨어있던 보석들이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함께 우리의 길을 떠나자. 먼저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와 상태에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다음 페이지에 자기 진단을 위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길 바란다. 이 책이 당신에게 단순히 돈 모으는 법만 알려주지 않고 차제의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되짚어보는 기회도 함께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사람이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인생의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 일에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보도 셰퍼. 네, 제가 나누고 싶은 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은요. 이제는 찾는 법을 배워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찾을 만큼 찾았다. 이제 찾는 것을 그만두고 찾는 법을 배워라. 네, 여기에서는요. 우리 인생엔 5 영역이 있다를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우리 인생에 대략 5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렇게 5가지다. 이 5가지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가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좋은 인간관계는 수프에 치는 소금과 같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에도 맞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생겨난다. 그리고 돈은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하다. 단지 돈 때문에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경제적 자유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인생의 5 영역 하나하나는 우리 5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이 당신의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그 손가락을 망치로 세게 내리쳤다. 이때 당신은 괜찮아. 손가락 하나 다친 건데 뭐 아직 손가락이 4개나 있잖아. 라고 태연히 말하겠는가? 아니면 온 신경을 아픈 손가락 하나에 쏟겠는가? 인생의 5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은 이 5 영역을 모두 다 잘 관리해야 한다. 돈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5 영역을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돈 문제는 언제나 다른 영역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돈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가능한 한 많이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기보다 돈 버는 기계를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기 위해 충분한 돈을 갖기 원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제대로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한 돈도 벌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해결책은 이렇다. 당신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취미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즉, 당신의 취미를 활용해 돈을 벌라는 얘기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일에 정말 재미를 느끼는지 또 그 일에 재능은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나는 몇 년 전 뉴욕에서 아주 돈 많은 부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 책상 위에는 이런 격언이 걸려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질문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던지고 하루하루 더 나은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요. 네. 우리 인생엔 5 영역이 있다 부분이었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잠깐 침대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대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또 소개해드릴 장은 3장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편에서 변화가 생기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는 자기만의 성공일지 쓰기 편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백지로 된 책이다. 그 내용은 당신이 적어 넣는다. 이 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책이다. 누구나 자신의 성공일지를 매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날 당신이 올린 성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약속을 잘 지켰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당신이 받은 칭찬과 감사를 모두 기록해라. 우리의 뇌는 유감스럽게도 그리 믿을만하지 못하다. 우리 뇌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를 성공보다 10배 정도는 더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제보다 훨씬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 또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이런 부정적 경향을 더욱 부채질한다. 어린아이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어른들로부터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7배나 더 많이 들으며 자란다고 한다. 또한 모든 언론 매체가 전하는 기사의 최소 80%가 부정적 기사라고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태도가 왜 중요한지가 빚에 대해서 기록한 곳에 나와요. 돈에 대한 책임, 돈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 네, 그래서 참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돈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아상이 왜 또 중요한지, 네, 나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기들을 자주 본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람 대부분이 자신이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일찌감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했다는 점이다. 그들도 처음 기록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들이 나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몰랐을 것이다. 혹시 이런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그들을 훗날 그렇게 크게 성공하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어쨌거나 이런 기록들은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유지되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나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성공일지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내 속에 불어넣는다. 자신감이 성공과 직결되는 이유는 7장에 나와 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것은 나의 모든 아이디어들이 기록된 아이디어 사전이자 내가 만나서 반가웠던 모든 사람들을 기록한 인물 사전이자 실패를 통해 내가 몸소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식 사전이 되었다. 네, 그만큼 나의 스토리, 나의 기록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멈추어 서느냐 아니면 계속 나아가느냐는 항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감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위험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 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 바로 성공일지를 쓰는 것이다. 당신이 어제나 오늘 올린 성과를 지금 당장 떠올려 보라. 무슨 일을 끝냈고 누구를 도와주었으며 누구한테서 칭찬을 들었는가? 당장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기 가치의식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가치의식. 지금 쓸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시바삐 성공일지 쓰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다. 이미 충분한 자기 가치의식을 갖고 있다고
물론 그런 분들 수준에 맞는 질문도 따로 준비되어 있다. 어떤 질문이 와도 자신 있는가? 자, 그럼 당신의 자기 가치의식이 진짜인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자신이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는가? 예를 들어 대통령, 작가, 자동차 경주선수, 환경운동가, 대지주, 어떤 사람의 배우자 등등. 우리는 가끔씩 자신이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또는 일종의 자족감 때문에 다음 단계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편안함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편안함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부분은 6장이에요. 빚에서 벗어나자. 네, 이 책을 쓴 보도 셰퍼 이 작가분도요. 빚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해낸 또 어떠한 사례들도 이제 나타나 있고요. 또 빚의 종류, 네, 또 나와 있습니다. 6장 빚에서 벗어나자 편에서 빚에도 어리석은 빚이 있고 똑똑한 빚이 있다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니다. 집을 살 때 융자를 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된다. 내 생각에 소비를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자동차나 가구, 오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또는 휴가를 가기 위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빚을 내서라도 가구나 가전제품을 세트로 장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에게 소비하기 위한 빚은 절대 지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 소비를 위해서 지는 빚이 좋은지 나쁜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아보자. 우선 좋은 점부터 적어보자. 네, 그리고 잘못된 신념이 빚을 키운다. 네,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쩌다 그런 상황에 빠져 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일이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빚에도 어리석은 빚이 있고 똑똑한 빚이 있다. 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빚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 상황, 그리고 이제 나의 그런 노동의 대가, 나의 능력을 미리 끌어다 쓴 죄로 하루하루 일하는 게 재미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빠져들어갔지가 아니라 우리는 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이다. 빚은 대개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자 할 때 얻게 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능력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포기는 곧 고통을 의미한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라도 예쁜 옷을 사거나 휴가를 가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언제나 직접적이고 순간적인 일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지금 내키는 대로 돈을 써서 두고두고 좋지 않은 상황에 휘말리는 것은 뇌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 뇌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고자 할 뿐이다.
사람들에게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는 일이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일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된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을 때 생기는 장기간의 고통이 순간의 욕구를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순간적인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지난 4,000년 동안 그런 빚은 늘 있어 왔다. 이렇듯 빚은 이성적 환경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보면 순간의 기쁨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일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이미 소비를 위한 빚을 지며 살았다. 그 시대에도 오늘날 은행의 할아버지쯤 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바빌로니아의 대금업자들도 돈을 빌려줄 때 오늘날 은행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담보는 뭘로 하실 건가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담보 말고 또 다른 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당시의 대금업은 크게 번창했다.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되어 팔려갔다. 마치 오늘날 집이 경매에 붙여지든 말이다. 그리고 일단 노예가 되면 열의 아홉은 길바닥에서 생을 마쳤다. 헤로도투스 같은 그리스 고대 역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도시 바빌로니아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은 고대 당시 7대 불가 사이에 속했다고 한다. 나보폴라사르 시대에 증축된 성벽은 높이가 50m, 길이가 18km나 되었고 너비는 말 6마리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한다. 물론 이런 성벽은 모두 노예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는가?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던 노예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3년에 불과했다니 말이다. 노예들이 지쳐 쓰러지면 감독관의 채찍이 여지없이 날아들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작업장에서 밀쳐서 아래 바위 위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 시체를 거두어다 버렸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벽에서 일하는 노예의 3분의 2가 전쟁에서 패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빚 때문에 자유를 잃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길래 그런 끔찍한 광경을 매일 자기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빚을 얻어 쓸 수 있었냐는 점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뇌가 당장 기쁨을 누리고 당장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예로 전락함으로써 맞게 되는 미래의 더 큰 고통과 자유의 상실보다 지금 당장이 더 큰 비중을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분석적 이성이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나는 그 말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 그러므로 지금 당장 돈을 쓰기 위해 빌리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아 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당시에 잘 통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옛 바빌로니아 사람들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빚을 짐으로써 노예적인 상황을 자초하는 것은 같다고 하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차이는 고통과 기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라고요. 당신이 현재 지고 있는 빚에 대해 자신의 어떤 신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 몇 가지가 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빚을 지면 어떤 나쁜 점이 있는가? 이제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빚을 청산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세 번째, 이런 좋은 점에서 어떤 다른 이익들이 더 생겨날 것 같은가? 네 번째, 어떤 신념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빚을 지도록 만들었는가? 다섯 번째, 계속 빚을 진 상태로 있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나쁜 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섯 번째,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책의 절반은 거의 신념과 돈에 대한 태도와 책임감, 여기에 많이 중점이 실려 있어요. 신념은 바꾸지 않으면서 아무리 여기 나온 방법대로 해봐야 바람을 마주보며 침을 뱉는 것과 같대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 바꿔야 하는 거죠. 그리고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아우, 절대 그런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지출을 모두 기록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출을 기록하라는 말은 예산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셰퍼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신용카드 찢어버려라.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대출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똑똑하게 굴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세포가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라는 말은 5천만 원 이상 통장이 불어났을 때 다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용카드가 당장에 그러니까 내가 끌어다 쓰는 빚을 내가 당장 그 돈을 갚을 수 있고 이렇게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한도 안에서만 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신용카드에 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의 신용한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라. 네,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할수록 굉장히 정말 마이너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마이너스 통장까지는 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일이 없으면 너무 다행인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작은 돈은 소액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정. 네, 그냥 정 때문에 빌려주고, 그래 상황 될 때 갚아, 그래 그래도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의 목록을 작성해라. 그래서 돈을 빌려간 사람을 찾아가서 그 돈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달이 나누어서라도 내도록 하고요. 단 한 푼이라도 받을 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마워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서 없는 돈 치지 뭐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도 돈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상대방의 태도를 또 바꿔주는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반대로 내가 빚을 졌을 경우에요,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감추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고 싶겠지만 그러지 말고 반대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웬만큼 독한 사람이 아닌 한 당신이 제시하는 상환 방법에 동의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최고 액수로 제시를 하라고 해요. 왜 갚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최고 액수로 제시를 하냐면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당신이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약간 좀 가정사가 어릴 때 그런 게 좀 하나 있었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집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됐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빼서라도 먼저 이제 일을 한 분들의 이제 돈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물론 뭐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게 당연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좀 되게 많이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말을 해요. 제 비유가 뭐 그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돈이
100이 있다고 해서 그 100 전체를 다 빚을 상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계속 생활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00%를 다 상환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내가 또 돈을 성실하게 갚겠다는 그 의지와 또 더는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 약속한 금액은 네, 꼭 지켜야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빚이란 게 너무 참 정말 무섭구나. 네, 이 책을 보면서도 한 번 더 느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라 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까도 책에 나왔잖아요. 정말 갖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그 단순한 그 충동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는 또 보상으로서 이렇게 돈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에요.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찾아야 해요. 아끼고 절약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인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반드시 새로운 수입원. 내가 한 달에 30만, 5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작게 뭐 100만 원 한 달에 내 수입 외에 100만 원이 가외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그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나올 수 있는 수입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해라. 매달 지출하는 최고액과 매달 벌어들이는 최소액을 정해놓아라.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라. 절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보라. 싫은데요. 싫지만 이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대요.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실천에 옮겨라. 물론 신념도 바꾸고 신용카드도 없애버렸으리라 믿는다. 네,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빚을 처리하는 지혜가 나와요. 이거는 빚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이제 문제를 대하는 이제 나의 태도를 어느 정도 알고, 또 이런 모든 문제는 항상 양면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바꿔야 하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나오고요. 자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사람들은 곧잘 회피해요. 우리 자신은 그렇죠. 네, 잘 안 풀리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면 그 사람에게 권한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제 더 많은 힘과 권한을 필요로 하는 처지가 된다. 맞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지 말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심을 피하라. 그리고 아무리 파산지경에 몰려도 항상 현금을 지니고 다녀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워팁이 있는데요.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마련해 두어라 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압박하는 모든 문제의 80%를 처리할 수 있다. 대개 당신을 압박하는 것은 빚 자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소한 문제들이다. 이것은 비자금이다. 즉 이 돈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했을 때만 사용한다. 평소엔 아예 이 돈은 존재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라. 이 어렵지만 정말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당신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3천만 원은 당신이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 건강 그리고 당신 가족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전략이다. 제가 요 근래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씨앗을 먹지 않는다, 씨앗까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종잣돈 이야기 하잖아요. 그 액수는, 그 금액은 누구나 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까지 먹어버리지 않듯이 종잣돈도 씨앗돈이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종잣돈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좀 건드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잣돈을 제가 건드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몸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해도 괜히 몸에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 나중에 이제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때 저를 떠올렸어요. 아, 다시는 나의 씨앗을 건드리지 않겠다. 네, 그래서 보도 셰퍼가 얘기해요. 50대 50의 원칙을 지켜라. 돈이 생겼을 때 절대로 빚 갚는데 50% 이상을 쓰지 말아라. 돈 떼먹으라는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당신이 200만 원을 벌어 그중 100만 원을 생계비로 쓰고 100만 원의 여유가 생기면 이 가운데 50만 원만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은행으로부터 이와는 다른 얘기들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몇 년 뒤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의욕을 불어넣어줄까? 물론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을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잠깐이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당신의 경제 상태는 제로다. 무일푼.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처럼 되는 것이다. 제로로 만드는 것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 빚이 하나도 없는 것 정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3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수입 1억 원, 재산 10억 원, 이런 목표를 위해 지금 당장 저축을 시작하고 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라. 정말로 당신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50대 50 원칙을 이해하고 나니 나의 정체성이 크게 바뀌었다.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신도 지금 바로 시작하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이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2배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신은 50%를 저축하기 위해 더 많이 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50%가 당초의 100%에 해당하는 액수로 늘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네, 이렇게 절제하라를 또 한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도 셰퍼 이분의 그 한 예를 들어줬어요. 이분이 제가 처음에 이분이 좀 어려웠던, 이분도 돈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빚을 하루빨리 청산하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나는 이런 방법을 썼다. 우선 모든 채권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나의 처지를 밝히고 가능하면 빨리 갚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상환기일을 3달만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서 한 군데만 빼고 모두 동의해 주었다. 그 결과 나는 신속하게 돈을 비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돈에 대한 나의 신념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아울러 나는 내가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5천 원만 가지고 살아보기로 했다. 이 책은 이미 10여 년이 아니죠. 거의 20년 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5천 원이 가능했을 겁니다. 네, 지금은 교통비도 부족한 돈이긴 하죠. 5천 원. 그러니까 시세에 맞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5천 원만 가지고 살아보기로 했다. 집세, 전화비, 기름값,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제하고 말이다.
하루 5,000원으로 식비와 다른 잡비를 해결했다. 이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정의했었다. 그러나 현재 자유에 대한 나의 새로운 정의는 이렇다. 자유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네,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한 것은 대금업자를 찾아가지 않는 절제력을 가졌던 바빌로니아의 부자들이었다. 옛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너의 나약함이 너를 이런 노예 지경으로 몰아가도록 내버려두면서 네가 어떻게 자유인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아무 모양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줌 진흙인가? 아니면 아무나 함부로 모양을 바꿀 수 없는 강한 청동인가? 나의 5,000원 프로그램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나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조그만 포드 피에스타를 타고 다녔다. 이 차는 내가 운전석 문을 벽에다 긁는 바람에 바깥에선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차에 탈 때 조수석 문으로 해서 다람쥐처럼 기어 들어가야 했다. 당시 95kg이나 나가던 나에게는 다람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비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런 모습을 혹시라도 나의 고객들이 볼까 항상 노심초사했다. 실내에 금이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새 문짝을 다는 데 드는 10만 원을 놓고 많이 고심했다. 이것은 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지출 비용이었다. 그러나 나의 5,000원 프로그램 기준으론 당치 않는 일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차를 항상 담벼락이나 다른 차 옆에 바짝 붙여서 주차했다.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옆 좌석으로 타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이다. 그렇게 8개월을 버텼다. 하지만 이 8개월 동안 나는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 아니라 앞서 말한 비자금도 마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큰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다. 이후로 나는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절제력이 나한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말 이게 큰 깨달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절제력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깨달음. 자기 신뢰, 나의 가치, 나의 책임감을 알게 되는 거 너무 멋진 일이죠. 5,000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이전 나는 정말 무절제했다. 절제가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몰랐다. 당시에 나는 절제란 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고리타분한 습성 정도로 여겼다. 학교를 다니면서 얻은 착각이었다. 어쨌든 나는 열심히 절제하며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성적이 좋았으니까. 이제 생각해보니 나는 무절제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절제를 배웠고 또 절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는지 잠깐 얘기하겠다. 나는 내 후견인과 함께 어느 날 커피를 마시러 부엌에 들어갔다. 그는 커피 주전자를 들어 그냥 바닥에 붓기 시작했다. 나는 바닥에 튀는 커피를 피하며 소리쳤다. 잠깐 잔도 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커피를 바닥에 부었다. 내가 어리둥절해서 바닥에 고인 커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떼었다. 자, 셰퍼씨, 이 커피는 아무 쓸모없이 바닥에 흘려진 당신의 재능입니다. 커피가 아무리 고급지어도 잔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으면 당신 재능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때 그가 나의 무엇을 바꿔주었는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바로 절제에 대한 나의 신념이다. 바닥에 커피를 닦아내며 나는 처음으로 내 재능을 끌어올려줄 지렛대를 보았다. 절제는 힘이다. 그리고 절제는 우리 안에 담긴 무한한 능력을 밖으로 끌어낸다. 절제가 없으면 어떤 재능이든 쓸모없이 허비되고 만다. 네.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7장부터 수입은 어떻게 늘려야 하나 편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네, 이제 돈 관리,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 투자의 기본 원칙,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단계 등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을 때 절제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의 절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 잠인 것 같아요. 저는 아침부터 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나의 아침을 나의 새벽을 내가 좀 열 수 있도록 저는 아침을 좀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가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정말 매력 있고 멋진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